독일이 또다시 월드컵에서 무너졌습니다. 파라과이와의 32강 토너먼트. 독일은 승부차이 끝에 탈락하며 이번 대회도 일찍 짐을 쌌습니다. 2014년 브라질 우승 이후 독일의 월드컵 역사는 사실상 추락의 연속입니다. 2018년엔 세계 랭킹 1위였지만 한국에 충격패를 당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2022년엔 일본에 지며 또다시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출발은 좋았습니다. 첫 경기 퀴라소를 대파하며 그러면서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국가라는 새 기록까지 새롭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트 디부아르전을 90분 역전골로 겨우 이겼고 마지막 에콰도르전은 역전패까지 당하며 경기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랐지만 팬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이기겠지 싶었지만 이번에도 독일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더 뼈아픈 건 독일이 승부차기의 절대 강자였다는 점입니다. 이 경기 전까지 월드컵 승부차기 전승 19번 중 18번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그 대단한 기록마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레전드 마테우스는 내부 갈등이 심했다고 밝혔고 클린스만은 독일의 성적이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은퇴를 번복했던 노이어는 결국 이번 탈락 직후 노이어는 또 한 번 대표팀 은퇴를 전격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나겔스만 감독은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며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퇴를 거부했고 오히려 팬들의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협회는 그의 기자회견까지 취소하고 경질 가능성까지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선 게르만 정몽규다, 게르만 홍명보다 한국과 비슷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독일은 월드컵 4번 우승, 세계 최고의 축구 강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2014년 우승 뒤 무려 12년간 월드컵 무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었고 최근 3번의 월드컵에선 토너먼트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실패는 결코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이 발표된 순간부터 이번 독일 좀 약한데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름값만 보면 여전히 화려합니다. 노이어, 비르츠, 키미히, 무시알라, 하베르츠. 32강은 물론이고 16강, 적어도 8강까지는 가야 하는 스쿼드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승 후보냐 하면 애매합니다.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의 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시알라입니다. 유로 2024에서 3골을 넣으며 최고의 드리블러이자 차세대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클럽 월드컵 발목 부상 이후 폭발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드리블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드물었습니다. 함께 공격을 이끌어야 할 비르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에서보다는 나았지만 혼자 수비를 허무는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원래 동료를 활용하는 선수지 혼자 경기를 뒤집는 크랙 유형은 아닙니다. 공격의 핵심인 두 선수의 부진, 이것이 독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독일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무롤은 바이에른의 그나브리는 월드컵 직전 부상을 당했고 최고 유망주 레나르트 카를 역시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상대를 흔드는 드리블러, 독일의 가장 필요한 유형이었기에 더 아쉬웠습니다. 이들이 빠지면서 경기 중 변수를 만들 카드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일의 공격은 무척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장신 스트라이커 클라인디엔스트까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상황에 따라 쓸 전통적인 타기청 공격수 카드도 사라졌습니다. 수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회 도중 왼발 센터백 슐로터베크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 슐로터베크의 부상이야말로 독일에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왼발잡이의 킥도 좋아 이번 대회 독일 빌드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독일은 중원에서 토니 크로스가 중심을 딱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크로스가 은퇴한 뒤 후방에서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파블로비치와 응매차가 있지만 둘 다 안정적인 조립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의 상당 부분을 슐로터베크가 맡고 있었는데 이 선수마저 빠지면서 독일의 전개가 더욱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스쿼드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한때 독일은 90년대 중반 세대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세대를 황금 세대라 부르며 팀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베르너, 드락슬러, 쥘레, 고레츠카, 브란트, 마이어. 어릴 때는 모두 유럽에서 세계적 재능으로 평가받던 선수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대표팀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할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주축이 돼야 할 선수들이 통째로 비면서 경쟁력도 자연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짚어도 팬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32강은 넘었어야지. 그리고 지금 독일의 비판은 결국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 화살은 바로 독일의 홍명보라 불리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향합니다. 실제로 국내 팬들도 그를 두고 독일판 홍명보라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독일의 수치다, 나겔스만 당장 사퇴하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겔스만이 아직 여전히 젊고 유능한 감독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 맞는 말입니다. 라이프치히 시절부터 전술 천재로 불렸고 한때 유럽에서 가장 핫한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서도 실패했고 이번에 독일을 맡고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팬들이 그를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수 기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비판받는 선수가 사네입니다. 왜 그를 고집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사네의 폼은 진작 떨어졌고 바이에른에서 밀려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나겔스만은 사네를 2경기 모두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에콰도르전에서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내내 결정적 찬스를 놓쳤습니다. 특히 파라과이전 드리블 성공률, 크로스 성공률 모두 0%였습니다. 볼 경합 성공률은 11%, 가장 부진했는데도 88분을 뛰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네를 빼고 넣을 카드가 지금 독일엔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독일의 윙어 뎁스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 잘 나갈 때는 이선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포돌스키, 토마스 밀러, 쉬를레, 괴체, 로이스, 외질. 경기가 안 풀리고 골이 필요할 때 늘 이들이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르츠, 무시알라, 사네는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나오는 건 사네가 부진하면 젊은 윙어를 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데에미, 엘 말라 같은 스피드 자원은 최종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스쿼드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키미히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회 내내 라이트백으로 뛰었는데 문제는 키미히 말고 전문 라이트백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키미히는 바이에른에선 파블로비치와 중원에서 뜁니다. 이미 검증된 그 중원 조합을 꺼내지 않은 점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 중원의 안정감도 장악력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키미히를 풀백에 두니 스피드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미히도 이제 31살, 빠른 윙어와 붙으면 밀리며 실점 빌미를 줍니다. 이럴 거면 톰 비쇼프 같은 멀티 자원은 왜 안 뽑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애초에 전술 구성에 맞지 않는 선발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 없는 전술입니다. 훈련 시간 부족한 대표팀에서 선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하려 했습니다. 왼쪽 풀백 브라운도 왼쪽 윙어 비르츠도 안으로 파고들며 동선이 겹쳤습니다. 파라과이 이전엔 점유율 76%에도 위협적 찬스를 못 만들었습니다. 전반 최다 패스를 하고도 리드를 내준 첫 팀이 됐습니다. 축구도 선수 기용도 안 풀릴 때 대처도 삼박자가 안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문제는 팀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노이어의 복귀는 없다더니 결국 다시 불렀고 그 소통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탈락한 뒤엔 심판 판정을 비판하고 운다프까지 콕 집었습니다. 이제 최고의 팀이 아니다. 나는 도망 안 간다. 여론과 정반대 발언만 이어갔습니다. 결국 내부에서도 폭발했고 그를 지지하던 루디 필러 단장마저 여론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나겔스만의 경질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마테우스는 경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다 빨리 나가라. 팬도 언론도 협회는 뭐하냐. 이제 독일 축구협회를 개혁하라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패도 결코 갑자기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협회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2년 전 홈유로 2024 스페인에 졌어도 경기력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달랐습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협회가 비판받는 건 러시아 참패 뒤에도 레브를 유임시켰기 때문입니다. 2022년 카타르 조별 탈락 뒤에도 플릭 감독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유임은 모두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겔스만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실패는 결코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팀 전체에 팀을 휘어잡을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겔스만이 노이어를 부른 것도 경험과 리더십이 부족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그 문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승부차기에서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안톤, 브라운, 타, 고레츠카 대부분의 선수가 키커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승부차기를 한 번도 차본 적 없는 요나탄 타가 나섰다 실축했습니다. 수비수들의 부담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고레츠카는 나섰어야 했습니다. 주장 키미히가 두 번이나 권유했는데도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에선 그 누구도 중요한 순간에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엔 또 고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들이 정통 9번 공격수를 못 씁니다. 물론 지금 독일엔 클로제만큼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깃형 공격수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8년엔 마리오 고메스, 2022년엔 필크루크가 있었고 이번엔 유형은 다르지만 높이를 살릴 볼테마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테마데를 뺀다면 운다프와 하베르츠는 전통적인 9번이 아닙니다. 경기가 막히고 상대가 내려앉으면 높이를 활용할 카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겔스만의 준비성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독일은 전차 군단이었습니다. 피지컬과 높이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 대표팀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독일이 유망주들을 다른 나라에 계속 빼앗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케난 이을드즈는 튀르키예로, 스타니시치는 크로아티아로 떠났습니다. 아인트호벤 바네는 오스트리아, 레버쿠젠 마자는 알제리를 택했습니다. 모두 독일을 택할 수 있었지만 협회가 이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미래 자원을 경쟁국에 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옌스도 독일 유스 대표를 두루 거쳐 독일 대표팀에 갈 수도 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데려와 놓고도 그 잠재력을 온전히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90년대 세대의 부진, 클래식한 윙어 부재, 부족한 육성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 핵심은 하나, 감독은 제 철학만 고집했고 협회는 2014년 우승에 취해 변화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3번 연속 같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차기 감독으론 클롭이 거론됩니다. 독일의 실패,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